예, 뭐 학술 발표라는 딱딱한 기분 말고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간에 지식을 공유하고 정신건강의 인식을 개선시킨다는 그런 생각으로 같이 좀 즐기는 그리고 또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 발제하실 분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경희대학교 백종우 교수님이십니다. 예, 정신건강의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지금 경희대학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계시면서 저희 중앙지원단의 부단장 맡아서 하시고 뭐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TV에도 번쩍 하시는 분입니다. 예, 좋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15분 발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5분 정도 각 발제 내용이 좀 달라서 5분 정도씩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바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해외에서도 우리 이런 이제 학회나 이런 이제 정신건강 지원단 같은 데서 우리 기자님들을 위한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하는 자리들이 참 부러웠는데 오늘 이런 미디어 심포지움으로 만나게 됐고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비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전에 저희 학회에서 이제 국회에 입법조사처에 있는 한 분을 초대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런 좀 낙후된 정신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주제였는데 그걸 질문했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는 한국은 벌써 10년, 15년 전이니까 해외 사례를 잘하는 게 이제 국회에서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1번이었고 두 번째가 결국은 이제 국민의 생각이 바뀌면 법과 제도가 따라가게 된다. 국민의 인식은 결국 뭘 통해서 매게 되냐? 결국 이제 언론을 통해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기자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주로 기자님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그래서 정신건강 관련 기사들을 모니터링했는데 그때부터 통화한 기자님들을 연락처에 이렇게 기자님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지금 찾아보면 한 1,30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 전문가보다 기자님들을 더 많이 만나고 얘기도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서 사고가 나면 거기는 맨 처음 쫓아가는 사람은 뭐 119, 112가 있지만 기자님들이 맨 앞에 가서 트라우마를 목격하고 취재하고 때로는 위험을 직접 경험하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 프라이빗 워라는 영화를 보면 마리 폴벤이라고 이 애꾸는 이제 까만 안대를 쓴 기자로 굉장히 유명한 전공 기자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 뒤에 오혁진 기자님도 있는데 저분이 되게 위험한데 많이 다니는 취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영화 보면서 생각이 많이 했었는데요. 이 전쟁의 이 참혹함을 편견 없이 정확히 보도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기자의 사명이다. 근데 이런 이제 거기에 목숨을 걸 만한 과연 이제 가치가 있느냐? 예. 근데 또 가치에는 대가가 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분은 이제 폭격을 통해서 이제 하시는 되게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그 생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이건 퓰리처상을 받은 유명한 케비 카터의 사진인데 독수리가 쳐다보고 있죠. 근데 이분은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뭐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고 친구가 자살로 사망됐고 그 중에 하나가 이걸 어떻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냐. 먼저 구해야지. 근데 사실 진실은 이 사진을 딱 찍은 다음에 다가갔을 때 좀 있다가 엄마가 와서 아이를 데려갔고 그게 팩트였는데 그때에도 그런 비난에도 굉장히 기자가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때로는 사회를 좋게 바꾸는 시스템을 나아지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만 때로는 이슈의 중심에서 이제 불필요한 때로는 이제 이게 민원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만큼 감정 노동이 또 높아지는 요새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곽영숙 센터장님께서 이제 이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이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부도 가이드라인은 특별하게 이제 기자님들을 위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데 이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편견을 줄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교육 이거는 이제 학생 때까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청소년 때까지. 그다음에 항의 싸우는 거죠. 싸우는 것도 때로는 필요할 수는 있는데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작용이라는 거는 이제 상처죠. 그래서 이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 고찰의 결과고 가장 좋은 게 접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이라는 거는 여기도 우리 당사자인 분들이 모니터링 저희 중앙지원단이랑 같이 하기도 하시면서 와주기도 하고 또 독립적인 언론을 만들기도 하고 계신데 저만 해도 정신과에서 실습 돌고 실제 진료를 하게 되고 하면서 편견이 실제 많이 줄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최상의 정책은 접촉인데 근데 그건 결국 언론을 통해서 매개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자료집을 참겨주셔서 여기 우리 이진환 기자님도 오셨는데 지영철 교수님 비롯해서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정신건강 보도 가이드라인도 작년에 만들어서 기자협회에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고 기자 수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뭐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그 가이드라인 제정하고 보도를 안 했더니 자살을 많이 줄일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신건강 관련해서 항상 이제 범죄 얘기가 나올 때 범죄는 굉장히 복잡한 원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이제 행위인데 이것이 이제 정신질환 때문이냐? 저희가 올해 초에 이 하늘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게 우울증으로 이제 휴직을 했었으니까 이게 당연히 처음에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많은 언론에서 우리 나정호 교수님 의견이나 이게 보도해 주셔가지고 여론이 바뀌게 됐는데요. 이거하고 비슷한 판례가 영국에 있었습니다. 영국에 사라 에버라드라는 이제 젊은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을 납치 살인한 사람이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선생님 비슷했죠. 그래서 그 살인범은 이제 본인이 이제 질환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감정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하늘이 사건이랑 거의 유사하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태였다고 했지만 굉장히 낮에 나가서 뭐 칼을 준비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계획적인 행동을 하고 뭐 누가 물어봤을 때 할머니가 물어봤을 때 못 봤다 그러고 뭐 이런 일련의 계획적인 행동들은 정신질환은 감경사유로 조금 더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쪽은 이제 재판 중이지만 그래서 질환이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그 질환을 가진 모든 사람이 비난받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저희가 피해야 될 일인데 그런 걸 보여주는 이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과 2012년에 20대 자살률이 5만 명에 불과했는데 20대 중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사람이 5만 명이었는데 21년에 17만 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작년에는 처음으로 이제 20만 명을 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 이거는 좋은 면도 있죠. 전에는 20대가 치료율이 제일 낮았는데 편견이 줄면서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치료를 받는다는 게 긍정적인 변화도 있는데 실제로 위병률도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선진국에서 태어난. 근데 대개 모든 우리를 제외한 다른 선진국의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유병률이 우리보다 다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체가 선진국 병이기 때문입니다. 더 오래 살게 되고 핵가족화가 되고 변화에 취약해지고 기대는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 정신건강 문제를 잘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진 시대가 됐는데 우리는 OECD 자살률이 1위지만
또 정신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는 비율은 꼴등. 저희는 무조건 뭐 화끈합니다. 1등 아니면 다 꼴등인데, 예, 이건 뭐 아주 확실한 꼴등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를 보도를 하게 되실 때 이 정신건강의 단계를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개는 여기 계신 대개는 이제 편안한 상태에 계시죠. 좀 마음에 고통이 있다. 정신건강 문제가 있어서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다. 질환이 생겨서 치료, 때로는 응급, 아주 응급인 상황. 이렇게 이제 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단계에 따라서 대응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단계의 경우는 누구나 어떤 시점에서 대다수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친구 연극 배우인데 되게 좀 슬퍼한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의 다른 친구인 제 또 친구가 걔가 걱정돼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줬냐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주긴 평소대로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죽고 싶다고 전화를 했길래 쌍욕을 퍼붓고 예,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러고 네가 어머니 생각해가지고 똑바로 살아야지 그게 뭐냐 아주 입박을 질렀답니다. 그랬더니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고는 다음날 미안하다고 다시 전화가 왔더래요. 이게 잘한 건가? 라고 묻더라고요 본인이. 여기에 있는 거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 30년 동안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하던 친구 관계에서 오히려 정겹게 느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나빠져서 이제 우울증이 생기고 심한 우울증으로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데 정신 차려, 의지를 가져봐. 너 어머니 생각하면 부끄럽지도 않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정신건강의 문제를 이제 단계를 파악하고 그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가 굉장히 다른데 과거에는 이 모든 걸 다 무시하고 다 가족과 개인 회식이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들은 시스템이 필요해진 것이 이제 선진국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왜 그러냐? 이 감정이라는 게 이제 우울, 불안, 분노가 대표적 감정인데 이 불안이라는 것도 사실은 순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선원 단장님 같으면은 저희 사무국에 이 X축은 불안이고요, Y축이 퍼포먼스거든요, 성적.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거죠. 이걸 조장하려고 애쓰시는 거죠. 너무 이 그립을 꽉 잡으면은 다 번아웃 돼가지고 포기하고 다 풀어줬더니 하나도 준비를 안 해서 망하더라. 적절한 불안이 있을 때가 이제 제일 퍼포먼스가 좋다는 건데 다른 감정들도 다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는 감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이제 감정이라는 거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 길을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의 대표적인 게 이제 트라우마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을 때 이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자가 있지만 그래서 결국 외부 사건으로 이 질환이 생긴다는 거고 누구든 그런 사건에 노출되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 인터뷰를 기자님들이 하게 되실 때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이분들한테는 이 사고 직후는 물론이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중에 한 달 후에 진단받고 뭐 몇 달, 1년, 몇 년이 지난 분은 그걸 질문할 때 굉장히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제 경험인데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가 병원에 들어오자마자 선생님 제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이쪽으로 오는데 차가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30도를 딱 꺾었는데 그래도 쫓아와서 죽을 뻔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거를 세세하게 묘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최소한 심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과장하는 사람이거나 설사 불안이 있다고 해도 공포증입니다.
근데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대한 기억이 다 깨져 있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순간 떠올렸을 때 그 깨진 기억이 돌아다니면서 아픈 것 같은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실 때 이 재경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고 미리 동의를 받고 안 아픈 데부터 천천히 얘기를 하는 뭐 이런 저희가 트라우마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미디어 심포지움이 결국 이제 이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얼마 전에 그 나종호 교수가 어떤 신문에 기고한 내용에서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레이디 가가 같은 경우가 그 가장 이제 가수죠.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창의적인 퍼포먼스로 유명한 가수인데 뭐 이런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이분이 이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너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야라는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12명이요. 맨날 괴롭혔고요. 이거는 약과였습니다. 19살 때 PD가 이거 반항하면 너의 음악 인생은 끝이야 하면서 몇 달간 성폭행을 저질렀고 임신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PTSD가 생겼는데 이걸 진단받는데 이제 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아무 때나 홍증이 온몸에 찾아오고 막 토하고 그랬는데 5년 후에 어떤 의사가 이제 그렇게 반복되는 통증은 트라우마가 이을 수 있다고 얘기해줘서 5년 후에 이걸 알게 되고 자신이 이렇게 알았다는 거를 공개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을 돕는 재단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도 내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친절하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변화가 이제 미국 사회가 이런 정신질환의 편견을 바꾸는데 이런 용기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가장 큰 영향을 줬고 그것 역시도 이제 언론을 통해 매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25분으로 들었는데 이제 15분으로 줄었고 5분이 남았으니까 이게 결국은 다 하지 못해서 할 말은 오늘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습니다. 토론도 하고 저녁 식사도 같이 하실 거기 때문에 남은 이야기들은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